네, 글로벌 트렌드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인대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사실 저희가 전인대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지나가는 말로 한번 나왔었어요. 김종현 전문위원이 딱 한마디로 말해서 7%가 되냐 마냐다라고 말씀을 했었죠. 네, 중요한 건 이제 목표치가 아니라는 거죠. 뭐 7.5% 네. 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7% 된다고 해서 악재도 아니니까 우리가 과연 전인대에서 살펴봐야 될 가장 핵심 변수는 무엇이냐, 또 우리가 투자라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팩터는 무엇이냐, 이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네. 이 성장률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성장률은 정부가 발표하기 전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괜히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이미 18차 삼중전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 나올 건 다 나왔다라는 거죠. 새로운 게 나올 것은 없다. 결국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 거냐,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시장의 영향도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전체적으로 오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7.5% 나오면 네. 뭐 크게 오를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나 7%가 나오면 뭐 시장이 마치 무너질 것처럼 네. 얘기하는 사람들 둘 다 모두 오버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전인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얻어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지금 중국 경제의 상황, 뭐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는 외신들이 많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외신들의 중국 경제 전망이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한 몇 달 전에는 중국이 망할 것처럼 떠들다가 네. 또 불과 이제 몇 달 전에는 중국을 꼭 사야만 할 것처럼 떠들었던 것이 외신들이기 때문에 외신 전망도 못 믿겠다. 결국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믿을 것은 중국의 정부나 중국의 정부 산하의 국책기관들이 그나마 조금 믿을만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 경제 지표의 전체적인 추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매크로 서프라이즈 지수입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 경제 지표와 컨센서스의 차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플러스권을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중국 경제는 지금 컨센서스가 예측한 만큼보다 조금 더 좋게 가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전반적인 추이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가장 먼저 전제로 깔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게 PMI 아니겠습니까? 보시면 생산이나 신규 주문이 통계국 PMI나 HSBC PMI나 모두 감소하고 있는데요. HSBC가 줄어들고 있는 건 당연하죠. 중국 그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 만큼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좀 하향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대형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안정이 된다면 서서히 좀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PMI의 추가적인 심리지표 약화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지방정부 채무, 결국 이것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결국 지방정부의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최근에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최근 예금이 줄어들면서 급증하고 있는 신탁상품의 움직임을 볼 때 이 신탁상품 내의 그 내역을 보니까 인프라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 그리고 기업에 투자하는 다소 공격적인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네. 이 비중이 전체적으로 지금 7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최근에 예금을 대체해서 수익률을 올리고자 했던 WMP 상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중국의 금융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다만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라면 소화해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계속 붐업되던 부동산 가격이 속도는 제어되고 있습니다. 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떨어진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일선 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서서히 좀 안정을 찾아 나가는 모습.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옆으로 횡보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제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정부가 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제어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이 악재 부분들을 희석해 나가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실물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의 고용 문제입니다. 지금 네. 보시면 그 HSBC 중소기업들의 PMI 고용지수가 2008년도 위기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이제 정부 쪽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삶의 질을 얘기했는데
삶의 질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고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으면 당연히 여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경제를 느끼는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어떤 정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호해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오게 발표가 될 내용들이 사실 시장에서 너무 많이 회자가 됐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커다란 내용에 의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 이런 내용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는 게 낫겠네요. 네, 일단 우리가 그동안 중국 정부의 추이를 쭉 살펴봤을 때 그것이 뭐 통계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든 뭐 우리가 흔히 네. 얘기하는 중국 정부의 조작이 있었든 중국 정부의 전반적인 추이를 보시면 성장률 목표치를 정해 놓으면 그것 이상은 항상 달성해 왔습니다. 물론 과거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만 네.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 기업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효율적인 관리는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 컨센서스와 실제치의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플러스가 나거나 아니면 컨센서스 정도 나오는 모습이었죠. 항상 보면 전인대 목표는 8% 내외로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실제치가 항상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장 컨센서스는 이때는 항상 낮았고 전체적으로 낮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해외 쪽에 비교적 많았다라는 거고 이번에 특히 또 심해지고 있는 만큼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외신 쪽에서 좀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중국 경제를 의도적으로 좀 폄하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고 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WMP라고 하는 신탁 상품이 왜 늘어나느냐. 예금 금리에 비해서 엄청나게 수익률이 좋거든요. 당연히 예금에 묶어두기보단 이쪽으로 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이라든지 기업 투자라든지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같은 공격적인 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는 건데 결국 이것은 예금 금리를 자유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의 구조조정이 또 중요한데요. 보시면 업종별로 세전 이익률을 보실 때 제철, 정유, 비철 이런 쪽의 수익률이 전체적인 세전 이익률이 3% 내외입니다. 그러면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거나 적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 기업들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업종별로 봤을 때 더 키울 산업과 현재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이 중국 내에서도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른 산업별 영향도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산업별 구조 조정이 나타날 것이고 또 현재 공격 자산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할 금융의 어떤 부정적인 요인을 막기 위한 그런 대책도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네, 뭐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네. 그에 따른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경제가 길게 가기 위한 일종의 체질 개선을 시도할 것이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정리해 주시죠. 네, 가장 먼저 이제 도시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죠. 특히 서부나 북부 쪽에 도시화되지 않은 네. 지역들의 도시화가 시도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거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봤던 게 뭐 건설, 화학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의 내수기업도 넘쳐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런 산업재나 소재 쪽의 수혜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도시화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소비를 늘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IT나 자동차와 같은 내구 소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유통이라든지 어떤 택배망과 같은 이런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종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의 지금 도시화율은 2000년대 들어서 빨라지고 있고 여전히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진행은 역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내구 소비재 쪽, 그리고 일반 소비재 쪽, 필수 소비재 쪽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의 지금 GDP 내 보건 비용 비중이 특히 2010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스케어 이런 쪽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바이오 업종, 제약업종 종목군들 중에 네. 신고가 치는 종목들이 허다하고요. 국내 시장 내에서도 헬스케어 관련 종목군들이 뭐 정책 그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동아ST, 그다음에 인터로저를 포함한 헬스케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은 계속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이 올해 하반기 혹은 2분기부터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시각은 중국의 수출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선진국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중국이 또 중간재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T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화되고 있는 SK하이닉스나 LG이노텍, 만도나 한라공조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전인대뿐만 아니라 중국이 앞으로 어떤 개혁과 구조조정을 겪어 나가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관심 종목들은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되는지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김종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